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고민을 넣어준 내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안다면 헌법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손석희 앵커가 추천하고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일독을 권하는 시민을 위한 교양 필독서 지금 다시 헌법. 한 손엔 촛불, 한 손엔 헌법.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 지금 다시 헌법. 로고폴리스.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전시회가 논란입니다. 문제가 된 작품의 원작은 인상파 마네가 그린 올랭피아와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입니다. 잠자는 비너스는 여신을 모티브로 한 전형적인 16세기 그림이고 올랭피아는 당시에도 큰 논란이 된 19세기 작품입니다. 올랭피아는 여성을 신화 속 여신이 아니라 현실의 존재로 그려서 당시의 비평가들은 똥배가 나온 녀석을 그리는 것이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냐며 공격을 했었고, 일반인들은 나신의 여성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고 정면을 바라보는 게 발칙하다며 그림을 지팡이로 내려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게 1865년 152년 전의 일입니다. 20세기 이후로 누구도 이 그림을 여성 혐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 스스로를 대상이 아니라 시선의 주체로 그려낸 걸작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두 그림을 섞어서 그 얼굴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수발을 드는 하인의 얼굴을 최순실로 패러디한 게 논란이 된 겁니다. 보수 진영은 의도적으로 이 논란을 키우고 진보 진영은 여성 이슈라며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대통령 몸을 실제로 그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아는 몇백 년 된 그림의 얼굴만 패러디한 거죠. 더구나 여성 혐오를 표현한 게 아닌 그림에 미술사적 의의는 오히려 여성 혐오에 저항한 그림에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넣기만 하면 여성 혐오가 되는 건가요? 누군가는 풍자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또 혹자는 그 의미하는 바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기까지는. 하지만 이게 정말 여성 혐오인가요? 김어준의 의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뉴스는 영장 기각이죠. 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게 사실 표준 결정문이긴 한데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통 끝나죠. 짧게.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 특혜 입학, 부정 입학 관련해서 모든 교수들이 다 구속됐잖아요. 예, 지금까지 총 4명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 최종 책임자가 기각된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물론 기각이 무죄라는 의미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 구속되던 유출균 교수는 네, 소설가 이인하로 유명한 유출균 교수죠. 학점을 사실상 네네. 잘 줬다. 네, 대리답안지 제출 네, 이런 요약하면. 학사비리입니다. 네. 예. 그래서 구속됐잖아요. 네, 이인성 교수도요 학사비리로 구속이 됐고요. 김경수 학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어요. 그리고 최 총장처럼 항암 치료 중이다 이렇게 항의했는데 그래도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구속된 입학처장 남궁곤 교수. 예. 입학처장은 뭐라고 했냐면 최경희 총장이 정유라를 무조건 뽑아야 한다라고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 하나라도 소명이 됐다고 보는데 학칙을 총장 몰래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총장 모르게 여야대가 각종 정부 지원금을 무더기에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랬다면 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하고 수십 번 통화했다는 것도 밝혀졌고 원래는 이제 잘 모르는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해서 만났을 뿐이다. 2차례요. 예. 네.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차은택 씨가 심지어 폭로했죠. 만난 적이 있다고 같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기각된 건 둘 중에 하나를 봅니다. 특검의 영장이 너무너무 부실했던 거예요. 그 하나의 가능성과 또 하나의 가능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가 아닌가. 예. 여기는 두 번째는 저희 추정입니다. 왜냐면은 계속 몇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최순실 씨 하나만 보고 여여대 총장부터 학장, 입학처장, 교수 이런 분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점수는 줄 수 있지 몰라요. 네네. 하지만 입학시키고 학칙을 바꾸고 정부 지원금을 무더기를 받고 이건 혼자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최순실 씨 혼자. 그래서 이제 혹시 이때까지 다른 모든 최순실 씨가 연루된 사건의 마지막 전화하는 분으로 등장하는 예, 해결사, 민원 해결사.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안에도 전화로 개입된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을 세간에서 가지고 있죠. 예, 실제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자주 통화하는 총장 중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 자주 통화하는 세 분 중 한 분이라고.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게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예, 노 의원의 주장이죠. 근데 이제 최 총장이 구속되면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묻겠죠. 네네. 아마도 인신을 구속하고 나면 그럼 당신이 최종적으로 받은 전화 혹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냐? 다른 지금 의혹이 되는 사건들에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등장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안종범 수석의 다이어리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있어서 네네. 연결이 되는데 경제적 사안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는 이걸 주도한 분 교문수석인데 그죠? 다이어리 같은 게 안 나왔어요. 입증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 한정석 판사님에 대해서 또 거론되는 것이 지난번에 왜 구속된 사람들이 말 맞추는 것 같다고 특검에서 일시에 압수수색했단 말이죠. 네, 12월 말경에 했었습니다. 구치소. 근데 예.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은 다 내주면서 최순실 안정모 가장 중요한 분이고 똑같이 구속돼 있고 똑같이 구치소에 들어있는데 나머지 분들의 구치소 압수수색하게 해놓고 이 두 번 가장 의심분되는 분들인데 이 두 분의 구치소는 압수수색 영장 안 내준 판사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법의 엄정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막 힘을 좀 느낍니다. 힘. 뭔가 힘이 살아있다. 네. 안 느끼십니까? 예, 어제. 일선 기자로서? 장도리가 만화를 그렸었는데요. 경향신문 장도리가
불구속도 실력이야 내 부모를 원망해라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나머지 사람들한테 대해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 거리가 가까웠던 게 아닐까 하는 구속하기에는 저 혼자 추정을 던져봅니다. 네. 영장 청구를 예. 하겠죠, 아마도, 특검에서는. 왜냐면, 제 총장한테 인신구속 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받았냐? 네. 저는 판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전화를 혹시 받으신 적이 있나요? 계속 얘기하시면.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어제 갑작스럽게 보안 점검을 했다라는 TV조선 보도입니다. 도청을 탐지하는 대검 수사관들이 특검 사무실을 찾은 건데요. 이들은 도청 장치가 설치됐는지 탐지하고요. 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제가 이거 해본 적이 있어 아는데 요즘 장비가 좋아져가지고 안 잡혀요. 탐지를 직접 하셨었다고요? 네. 아니,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탐지를 하는 분들과 의논했는데. 아, 예. 네. 저도 의심되는 것이 있어서. 예.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안 잡힌답니다, 이거. 네. 특검팀이 알려드리고 싶네요. 요즘은 워낙 도청을 실제로 한다면, 장비가 좋아져서 안 잡힌다. 탐지기로. 네. 그래서 이 탐지 안 나왔다고 없는 게 아니다. 물론, 지금도 있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아마도 본인들만 알고 있는 내용을 밖에서 어떻게 알지?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 의혹이 일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보안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장비가 안 잡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무척 오랫동안 노력해봤는데 못 잡는답니다. 그럼 그냥 다른 데 가서 조용히 수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권해드리는 방법은 길을 걸으면서 밖에서 대화하는 게 최고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여야 사이에 새로운 대선 구도를 모색 중인 이른바 제3지대가 설 연휴 이후로 또 이 당분간 안개 속에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한겨레 보도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오늘 열리는 관훈 토론회에서 좀 더 진전된 빅텐트 관련된 구상을 밝힐 전망이라고는 하지만요. 손에 잡힐 만한 결과를 내놓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대선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행보에 관한 전망. 반기문 전 총장은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돼서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걸 주시 뉴스로 채택을 하고 용어 해설을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제3지대 빅텐트 말 많잖아요. 예, 스몰 텐트. 네. 예. 플랫폼 정당 비패권 지대. 다 헷갈리는 말들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3지대는 친박 친문 이외에 다 모이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친박이 아닌 비박, 친문이 아닌 비문, 그리고 여기 이제 국민의당, 기타 등등 다 모여라. 원래 이제 탄핵 직전에 김무성 전 대표하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호남 정서와 국민의당이 그런 행보가 이제, 그런 조합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다 지금은 동력을 잃고 물 건너 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3지대라고 하는 건. 대신 국민의당이 들고 나온 게 이제 플랫폼 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 플랫폼이다. 바깥의 인사들도 다 국민의당에 들어와서 국민의당을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대선 주자로 우뚝 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 정당. 최근에 여기에 국민의당을 올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패권 지대라는 말이 있어요. 김종인 전 대표 혼자 쓰는 말입니다. 입에 잘 안 붙는 표현인데, 네. 제3지대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나를 중심으로. 네, 나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김종인 전 대표의, 구상인 거죠. 김종인 전 대표가 본인 생각만큼 본인의 정치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나올 용어이나, 유행은 안 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은 자꾸 등장한다. 그리고 빅텐트라고 해서 빅텐트. 네네.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건 예전에 야권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네. 예전에 야권 연대. 당은 다른데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보면 비슷한 세력 아니냐.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여서 단일한 후보를 만들자. 그러니까 당은 그대로 둔 채. 이런 거를 빅텐트라고 하거든요. 네. 제3제대 이후에 이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반기문 등장 이전에는 티끌모아 티끌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가 반기문 전 총장이 등장한 이후로 이 티끌들을 반기문 전 총장이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태산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빅텐트. 이 용어가 간단한 해설이고요. 이해하셨죠? 네.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큰 차이는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모여라 이거예요. 모여라. 네. 네네. 근데 모이는 방식에 대한 용어들이고 현상 해설을 잠깐 드리면 앞으로 이제 대선 보도가 자주 나올 테니까. 네. 근데 대선 보도는 뉴스만 읽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반기문 전 총장 관련해서 기본 해설을 좀 이어서 하자면 반 총장이 투어를 하다가 전국 투어로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잖아요. 네. 전면적으로. 왜 그럴까? 기사에 보면은 외교 라인과 MB 라인이 신경전을 벌인다 이런 표현들이 언론에 등장해요. 예, 실제로 이게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네. 예, MB 라인 출신에서요. 언론이 신경전을 벌인다고 하면 이거 대판 싸운 거라고 봐야 돼요. 대판 싸운 거라고 봐야 되고요. 해설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진짜로 작은 신경전은 보도가 안 돼요. 네. 그리고 반 총장이 바른정당에 입당한다고 뉴스가 나왔다가 바로 반나절에 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네네. 그리고 창당한다고 했다가 물리적 창당은 아니고 뉴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렇죠. 메시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거는 외교 라인과 MB 라인의 뜻이 다르다는 거죠. 네. 네네. 기자가 MB 라인에 마이크를 대면 이렇게 얘기하고 외교 라인에 마이크를 대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외교 라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지율이 몇 배 아니냐. 다른 티끌에 비해서. 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냐. 이런 거고 MB 라인은 아니다. 당이 있어야 된다. 바른정당 같은 데 들어가자. 그런 거죠. 일정이 중지된 것은 대판 싸우다가 MB 라인에서 지원을 중단한 거라고 봐야죠. 이게 기름값이 없으면 못 움직이거든요. 네. 이 양그룹의 대표 선수는 현재 기준으로는 외교라인 김숙 전 유엔 대사 반 총장과 외무고시 동기죠. 네. 이분은 특이하게도 국정원 1차 장도 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이동관 전 수석이 처벌하고 있지 않나. 네. 두 분이 대판 싸운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독자 행보가 강화되면 외교라인이 이기는 것이고 정당하고 자꾸 연결되면 MB 라인이 힘을 쓰는 거라고 봐야 되는 상황. 요 정도를 기본적으로 알고 보면 이제 뉴스가 좀 더 읽힙니다.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도 다른 후보 행보 나오면 저희가 기본 용어와 구도를 해설해 드리는 걸로. 예. 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MB 라인이 최종적으로 이길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예, 그냥. 예. 예언하시는 건가요? 왜냐면 그게 예언이에요. 예. 예. 이게 선거는 물적 토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해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 아니 물적 토대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름가 없으면 한치도 못 움직이는 겁니다. 전국 투어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MB 라인이 최종적으로 주도권 치지 않겠느냐. 아직은 아닙니다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순요. 네, 어제 최순실 씨 관련된 형사 법정이 열렸습니다. 관련한 뉴스 계속 전해드리겠는데요. 검찰과 최순실 씨 쪽이 어제 법정에서 태블릿 PC의 소유자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순실 씨와 노승일 씨의 통화 녹음에 나온 한 문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최 씨는 내 태블릿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최 씨가 태블릿 PC의 소유를 인정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하지만 이경재 변호사는 노승일 씨에게 최 씨의 말이 내 태블릿이라고 라는 반문의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요. 이에 대해 노 씨는 반문은 아니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좀 궁색하네요. 이게 내 태블릿이라고? 이렇게 의문문 내지는 화낸 게 아니거든요. 내 태블릿이라고. 평서문이거든요. 이게 녹취가 들어보면. 근데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내 태블릿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렇게라도 반대신문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예. 내 태블릿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예. 당연하죠. 본인 거니까.
자, 다음 뉴스는요. 이거 말고도 법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죠. 예. 네, 노승일 씨가 또 청와대가 위증을 지시한 문건을 봤다라는 증언도 했는데요. 노 씨가 해당 문건에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적혀 있었다라고도 말을 했고요. 특히 이미 조사를 받은 관계자들의 진술도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일종의 모범 답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희 이제 뉴스 종족에서 끊임없이 이것은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있다. 법적 조치, 법적 대응을 지시하는.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계속 물었었는데 너는 누구냐가 모범 답안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죠. 초기에는. 자, 다음에는요. 또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예, 속칭 최순실파로 분류되었던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도요. 어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이 재단 설립의 주체는 박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배후에서 재단을 운영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최순실 씨는 본인은 K스포츠재단에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 나랑 무관하다 했는데 그게 아니다. 대통령이 만들고 최순실 씨가 위임받아서 한 거다라고 정동춘 이사장 청문회에서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쪽에 가까운 진술을 했던 분인데 그렇죠. 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재판을 하면 할수록 더 불리한 증언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헌재에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부른 증인들이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정호성 전 비서관조차도 대포폰을 봤다, 사용했다.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불리한 증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쪽에서는 증인이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연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네네.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증인들도 막 부릅니다. 현재는. 이 국회 소추연단 쪽에서는 지금까지 5명 신청했는데 2배가 채택됐고 2배 채택된 이후에 39명을 갑자기 신청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까지 누적 39명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8차 그때 갑자기 39명을 추가로 신청한 거예요. 추가로. 이게 지연전술이죠. 너무나 당연히. 자, 하나 제목 정도 뭐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10곳을 찍어서 정경련의 지원을 요구한 정황을 특검팀이 포착했다라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것은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의 특검 진술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못 박아서 지원해라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쪽은 블랙리스트로 배제를 하고 뭐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나빠지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제 단체들한테 돈을 주고. 관제 대모를 시키고요. 네. 그래 놓고 그것을 여론으로 보도를 하죠 또. 네. 그런 건데, 잘 보시면 이렇게 돈 받았던 단체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 있어요. 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이 코너는 걱정해야 될 대상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계속 바뀌어왔는데, 네. 나라 걱정 전에 본인 걱정해야 할 타임이었다가 이제 당적 걱정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창당을 했으니까요. 예, 새로운 당을 걱정해야 될 찬스죠. 왜? 당의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딱 나가면은 확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죠? 아직 안착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여쭤볼 거고. 네. 왜냐면은, 그거는 폭탄이 아니기 때문에. 네. 폭탄부터 하시게요? 네. 아, 이 폭탄 무지 좋아하시네요. 네, 수리탄 던지고 가셔야죠. 자. 참,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아, 굉장히 고생길이 훤한 일이에요. 예. 이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인지, 위로를 받아야 될 일인지. 네. 정당의 최고위원이 되셨어요. 최고위원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위원. 제대로 못해가지고 새누리당 때 한 게 제대로 잘 못했는지 이번에 재수하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 되셨고, 그래서 이제, 중량감이 달라지셨다. 최고위원. 네. 자,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이신 이현 의원님이 나와서 처음으로, 보낼 분은, 같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오세훈 전 의원이죠. 네. 네, 최고위원이고, 현재. 네. 바른정당에. 네. 이분이 최고위원 된 다음날 반기문 전 총장을 만나가지고 반기문 전 총장이 전권을 주겠다. 같이 하자고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전날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축하도 받았고 다 수락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긍정적으로. 근데 그 시차가요. 네. 내정이 된 거는 그 전날이고요. 네. 확정이 된 거는 반기문 총장한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하고 난 다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 순서가 그래요? 네, 순서가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몰랐던 사실인데. 네, 예. 창당대회는 화요일 날 했습니다. 예. 근데 월요일 날 일단 이제 창당대회에서 선출을 하거든요. 예. 선출할 때 이제 안을 올릴 사람을 정하는 것 뿐이에요, 월요일은. 월요일은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월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 반기문 총장을 만나서 전권을 주는 선대위원장 제의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났으니까 그렇죠. 저도 제가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났으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화요일 날 오후 늦게 이제 최고위원으로 창당대에서 선출이 된 겁니다. 아, 순서가 그렇군요. 거꾸로 된 거예요. 내정되고 예. 제안받고 확정되기 전이었으니까. 네, 확정되고 나서 본인이 또 수락연설까지 했어요. 내가 최고위원으로 잘하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들 멍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네. 만약에 그런 예를 들면 내정이 된 당대에서 수락을 받았다. 제안을 받았다. 일단 그러면 나는 여기 확정이 이제 아니니까. 확정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거의 99.9% 확정이거든요. 네. 본인이 고사하지만 않으면. 네. 내가 지금 이렇게 내정이 된 상태니까 안 된다라든지. 그게 이제 공식적인 아니니까. 뭐.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 만약에 갈 마음이 있으면 수락을 하지 말든지. 근데 거기 선대위원장 자리를 만약에 받아서 가겠다는 식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나서 최고위원직을 수락연설까지 했다면 이거는 사실 우리 시장통에 골목에서 하는 구멍가게도 상도인은 지키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권까지 생각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대권도 또 나올 가능성이 열려있는 분이고요. 자, 저희 그럼 기사 제목은 오세훈 최고위원 구멍가게 주인이냐 이겁니까? 기사 제목은 제가 다는 건 아닌데. 네. 아주 정말 좋아요.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당내에서 분위기는 하여튼 어떻습니까? 이 뉴스가 사실이 아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는 이미 보도됐어요.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이 뉴스가 오보이기를 너무 바랍니다. 오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깨끗한 정치의 표상인 것처럼 여태까지 이미지를 만들어 오셨거든요. 네. 깨끗한 정치라는 거는 원칙에 따라 하는 거고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과 룰을 지키는 게 깨끗한 정치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수락연설까지 했는데 수락연설은 했지만 둘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락을 했고 어제 이미 확정해서 방망이를 땅땅땅 쳤어요. 제 말은 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최고위원을 수락했다면 여기 남거나 바른정당에. 네. 아니면 반기문 전 총장한테 긍정적으로 고려해봤지만 안 되겠습니다라고 통보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둘 중에?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성은 후자일 가능성이 만약에 이제 그 제안을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평소에 여태까지 해오신 걸로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이죠. 여기서 후자라는 건
최고위원을 수락해놓고 반기문 전 총장한테 간다는 얘기입니까? 양쪽을 다 동시에 하려는. 아, 다 동시에. 네, 최고위원직도 사퇴하지 않으면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사퇴 때 못 보셨어요? 룰이든 원칙이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 지구상에 상당수 존재한다는 걸. 아니 정당의 바른 정당의 입장에서 어떤 당 바깥에 있는 분인데 반기문 전 총장을 영입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건 별개의 문제고. 선대위원장이 되는 건 다른 거죠.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아,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의 돌격대를 한다는 건데. 최고 책임자인데. 그거는 그것도 정권을 가진 선대위원장을 뭐 제안을 받았다고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사태는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정치권이 무도한 곳이지만 그건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겠죠. 당에서도. 당에 그거는 아마 용납이 안 될 겁니다. 본인은 그러고 싶겠지만 당에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나 의도가 있어 보여요. 의도가 있어 보이지만. 한쪽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예, 있어 보이지만 그게 아마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용납이 되어서도 안 되죠. 용납하면 바른정당이 너무 우스운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이 아니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이 반기문 전 총장과 결합을 한다면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뜻에 조금 더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 이명박 대통령 계열들이 거의 뭐 포진을 다 하고 있고 거의 그냥 이명박 캠프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명박 대통령 시절 사람들 말고는 이제 외교관 대여섯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그중에서 또 한 분은 또 지금 특검 관련해서 수사받으러 다니시느라고 거의 캠프를 못 보시고 그러니까 뭐 한 4-5명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수십 명 중에서 4-5명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이명박 사람들인데 그러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다. 이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들리는 소리는 MB 계열들 다 방 빼라. 이래가지고 외교관 계열이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내분이 있다. 이런 뭐 여의도 괴담들이 돌고 있죠. 저는 알력이 아니라 대판 싸웠다. 이렇게.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MB 계열로 아주 유명하신 뭐 K 뭐 인사가 이제 그럼 떠나겠다 이러면서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전부 문자를 다 돌리는데 그 문자 내용이 이렇게 MB 계열 방 빼란다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반기문 전 총장에 합류하는 것은 MB계의 그림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적어도 오세훈 전 시장이 외교 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오세훈 최고위원이 양쪽 다 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해야 한다. 바라기는 오세훈 전 시장이 그 무도한 사람, 그 정치 도의를 어기는 그런 사람으로 이번에 이미지 구기지 말고 원칙대로 당의 최고위원을 하시면서 그냥 반기문 총장의 영입이나 이런 거에 물밑에서 좀 힘써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제일 좋죠.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경우에 관둬야 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는 관둬야죠.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어떻게 둘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둘 다 하겠다고 하는 순간 저희가 다시 연결할게요. 당장 꺼져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또 하나 바른정당이 최근에 발끈한 것이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장제원 대변인이 이게 무슨 소리냐며 전화했잖아요. 네, 꾸짖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 어투나 목소리나 이런 게 격앙돼 있었고 굉장히 강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새누리당 출신으로서 같은 편인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요지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바른정당이 이렇게 해도 되냐? 이런 요지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황 대행이 지금 보면 대통령 후보로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를 하고 대통령 후보라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 보고 그다음에 정당의 대변인 보고 너 왜 나를 비판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전례가 없죠.
아니 전례가 없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죠. 후보로 나왔으면 더더군다나 유권자 한 사람의 비판도 소중하게 귀담아 들어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며 거기다가 또 정당의 대변인인 사람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너 왜 나를 비판하니라고 꾸짖고 혼내고 어머나 기가 막혀요. 그분은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요. 그분은 위장 이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위장 이혼이라 하더라도 기가 막힌 게 이 삼권 분립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건. 본인은 지금 행정부를 통할하는 대통령이 유고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리를 잠깐 대행하는 임시주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입법부의 국회의원이에요. 어디다 대고 야단을 치세요? 그것도 대행인데 현재. 대행이 아니라도 그렇죠. 총리여도 안 되는 것이고 대행이어도 더더욱이 안 되는 것이죠. 것인데 어디다 대고 진짜 입법부에 대해서 행정부에 계시는 분이 제법 좋은데요. 황교안 대행 어디다 대고 어디다 대고 지적질. 보면은 이 삼권 분립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이번 정부에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개념은 없고 우리 같은 편인데 왜 그래? 정도를 넘어서서 아니 같은 편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죠. 감히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시는 그 부분도 기가 막혀요. 분명히 헌법에는 대통령이 유고가 생겨서 그 자리를 임시로 봐주는 대행의 역할은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자기 일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내팽개치고 대행 자리를 내팽개치고 나와서 국정을 중단시키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이상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지율 4% 갖고 대통령이 돼요? 하지만 유승민 아니 4% 아니라 40%가 나와서 본인이 대통령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개인의 자리를 챙기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내팽개치는 사람이면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뭐 저는 동의하는데 동의하지만 본인이 지지율 예상치 못하게 지지율이 예상치 못했다기보다는 저는 황교안 대행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4%이죠. 그렇죠. 거기에 갈 곳이 없는 마음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후보를 그냥 박근혜 아바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시즌2를 열어줄 걸로 기대되는 황교안한테 그냥 고스란히 가는 그 지지율이죠. 황교안 박근혜 아바타 제목 2번째 나왔고요. 그런데 실제로 출마를 할 거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어요? 그 여권에서? 아니 할 거라고 지금 거의 행보가 대권 후보 행보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기가 막힌 게 연초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2017년 한 해의 국정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거의 99%의 확률로 본인은 2, 3개월밖에 대행을 안 하실 분인데 맞아요. 2, 3개월 대행하실 분이 무슨 1년 국정계획을 밝힙니까? 뭐 지자체도 개편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국정을 쭉 이어나간다는 확신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대통령처럼 봐주길 원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청년과의 대화도 뭐 한다는 둥 그러고 있는데 그게 대통령 행보지. 그리고 대선 후보 행보지. 어떻게 이게 대행의 행보입니까? 저도 그거는 100% 동의하는데 그래서 그 행보를 보면 이거 출마하는 거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이 지지율이 사람 여러 명 망쳐놓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유승민 의원이나 바른정당의 남경필 지사나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뭐라고 하면 남사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죠? 아니 그 지지율이라는 거는요. 정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 황교안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물론 걱정하지 그렇겠죠. 마세요. 걱정은 안 하는데. 지금 거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몰려 있어서 그런 거고 여기는 지금 여러 명한테 나눠져 있는 거고. 그건 아니에요. 여기도 여러 명이 있는데 나눠졌는데도 많은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아니. 그럼요. 소위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래요? 그분들. 그쪽이요. 그분들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층이 10% 정도는 되고 이것은 이제 그 정도 이 정도 전국에서도 그 정도라는 건 이후 열을 막느라고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분들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딱 4%예요. 4%, 5%. 그분들의 마음이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새누리당 후보는 저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표가 간 거죠. 황교안이라서가 아니라. 네네. 그럼 명백한데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정당의 후보로 만약에 되면 황교안 전 총리가 10%대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분이 후보가 되면이라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국가의 불행한 사태를 자꾸 가정해서 그분을 마음을 부풀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을.
네. 본인 스스로 부풀리고 있는 근데 거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정상 상태로 땅에 착근할 수 있도록 붕 떠 있지 않게 도와드리죠.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아무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지율이 사람 여러 망친다고 전혀 생각 안 했던 사람들도 이게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하면 원래 정치권이라는 게 내가 이런 지지를 받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패가망신하는 사람 우리 정치하다 보면요. 네. 수백 명, 수천 명 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5%, 4% 갖고 절대로 당선이 안 됩니다. 근데 이 4%, 5% 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막 꿈을 꾸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다가 결국은 뭐 날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들, 예를 들어 4% 혹은 그 이하에 시작했다가 수직 상승해서 당선돼 버리는 그런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네. 그런 많은 분들에게 꿈을 주는 이제 설레를 안기셨어요. 그러니까요. 1%였다가 당선돼 버리는. 네. 이제 굉장히 특별한 사례인데 본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벌써 연초에 그랬는데 선거가 연말에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했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선거가 한 3개월? 그렇죠. 4개월? 예. 네. 길어봐야. 예. 네.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심리잖아요. 네. 어쨌든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저는 500원 골프 칠 때 걸었거든요. 어쩌다 샷 하나 좋은 거 나오면 내가 타이거 우즈인지 아는 그런 분들이죠. 제목 세 번째 황교안 자기가 타이거 우즈인 줄 알아. 저는 출마한 달에 500원 걸었거든요. 500원이요? 네. 전 재산을 거세요. 아니, 500원이 전 재산이세요? 그 정도 같지는 않고 저는 500원 정도 매우 중요한 일이면 500원 정도 겁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제가 5,000원 걸게요. 출마한 달에. 자, 또 한 분이 이제 이건 초미의 관심사인데 반기문 전 총장이 바른정당에 들어올 것만 같았잖아요. 네. 거의 그러나 보다 싶었는데 이분이 방향을 확 틀었어요. 네. 어떻게 하실 예정이라고 바른정당 내에서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나요? 바른정당 내에는 지금 다들 생각이 갖가지라 네. 그걸 뭐 다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저와 이제 몇 분 가까운 사람들의 예측은 네. 당을 업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서 분명히 밖에서 있는데. 당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네. 근데 지금 이제 10명 정도 되시잖아요. 네. 10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누군지. 구성이 지나버리면 벌써 2월 아닙니까? 네. 당 만드는 건 제가 보기에 99.9% 불가능해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저도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 네. 그러면 그냥 밖에서 일종의 그냥 의원들이 몇 명 모여 있는 조그만 회의체 비슷한 거. 무슨 연대체 같은 거죠. 정당은 아니고. 그런 걸로 계시다가 네.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연대하고 싶어하는 본인 지금 빅텐트라 그러시는데 스몰 텐트를 아직 못 치시는 거잖아요. 텐트가 아예 쳐지지 않고 제가 있어요. 보기에는 빅텐트 가기 전에 스몰 텐트부터 쳐야 되는데 그 스몰 텐트인 창당이 불가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계시다가 결국에 이제 다른 스몰 텐트들로부터 단일화하자, 연대하자 이런 이제 오버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뭐 성사 가능성은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나도 대선 후보군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이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정당은 그 사이에 아마 후보를 선출하겠죠. 네. 뭐 저희는 일단 지금 유승민, 남경필, 대선 일정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오늘 남경필 직사가 출마 선언하고 내일 유승민 전 대표가 출마 선언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우리는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스케줄에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정해질 거란 말이죠. 바른정당 후보, 국민의당 후보, 그다음에 그 외에 손학규 후보 또 몇 분이 더 계시잖아요. 김종인 의원도 이제 후보가 될 것 같다는 설도 있고. 본인이 직접 출마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그리고 또 출마 선언하신 정운찬 전 총리가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기려면 묶어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이거죠. 다 내 밑으로 와라. 근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냥 어떤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방식으로 단일화의 과정을 거치는 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지지율로 보면은 다른 분들을 반 총장 측에서는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막판에 돼야 단일화가 됩니다. 선거를 뭐 한 3, 4주 남겨놓은 상태에서 3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막판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지율은 지금 뭐 요동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반 총장님은 지금 날마다 지지율이 달라지시잖아요. 그러니 3개월쯤 후에 지지율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때 아마도 본인이 일단 그렇게 그 티끌 상태에서 티끌모아 중산 정도로 갔다가 네. 그 다음에 아마 바른정당과 단일화를 요구하기 십상인 것 같은데 네. 단일화 혹은 연대.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됐든 남경필 지사가 됐든 두 분 중 한 분이 되면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정당에서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네. 이게 도저히 이렇게 대여섯 명으로 쪼개져 가지고는 뭐 정권 창출이 무망하다 이렇게 되면 막판에는 결국 사람들이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 단일화 방식은 뭡니까? 누구 한 사람이 포기하는 방식이 되겠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포기하는 방식인데 그건 포기하는 사람을 누구로 정하느냐 하는 거는 객관적인 룰을 만들어야죠. 근데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아니 그 룰을 만들고 나면 그 룰에 여론조사 의해서는 같은- 결정이 되는 거죠. 여론조사를 뭐 어떤 방식으로 섞든 하겠죠. 단일화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 야권에서 많이 경험해 본 거거든요, 그거. 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가능성이 닫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안철수 전 대표와 또 한 번 안철수 전 대표는 야권으로 봐야 되는 분인지 여권으로 봐야 되는 여권이라기보다는 보수로 봐야 될 분이 진보로 봐야 될 분인지 그분은 정말 아리까리예요. 그게 근데 이 보수 진영에서는 장점이죠. 이분과 함께하면 이것이 정권 교체가 아닌가 정권 교체인가 약간 애매모호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을 거라고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긴 하지만 또 이제 진보표를 나누는 효과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후보를 그분까지 포함해서 단일화가 안 돼도 뭐 본선에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죠. 그러면은 안철수 제외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제외 단일화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 후보 하나, 국민의당 쪽에 후보 하나, 네. 그리고 소위 제3지대 후보 네. 하나. 반기문이 될지 유승민 혹은 남경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세 분 중에 한 분이 될 네. 가운데의 한 분, 네. 한 3자 구도 정도가 유력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은. 3자 구도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여요. 물론 이제 쉽지 않은 길이죠. 쉽지 않은 길인데 정권을 지켜내겠다는 열망 또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압력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는. 포기해라. 거의 뭐 이제 유권자들이 사생결단으로 요구를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기문과 유승민 혹은 반기문과 남경필만 남았다. 네. 둘 중 하나 포기해라라고 하는 네. 압력이 네네. 강할 것이다. 네. 굉장히 유권자들의 압력이 셀 거라고 봅니다. 그 시점에 누가 과연 더 조직력과 지지세가 있느냐 가지고 이제 결판이 나서 그때는 유승민 의원이 최종적으로는 가운데 지대 후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정당의 후보로 성출이 되고 나면 벌써 거기서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이 우리가 8, 9% 되니까 8, 9% 벌써 오르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정당의 후보가 되고 나서 컨벤션 또 효과가 있죠. 완전히 이게 차원이 달라집니다. 맞아요.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 올라가죠. 지금 이제 10% 중반대에서 자꾸 내려오고 계시는 분하고 크로스오버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죠. 10% 중반대에서 자꾸 내려오는 분은 반기문 전 총장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보세요, 계속. 언론에 나잖아요. 10% 중반대에서 계속 내려오지는 않고 거기 머물고 계시긴 하죠. 지난주 주말에 좀 내려와서, 그죠? 네. 10%대로. 그래서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을 꺾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바른정당 내의 후보군들의 생각인 거군요. 네. 시간이 아직 뭐 두세 달 남았기 때문에 네. 그 반 총장이 결국은 여하간의 방식으로든 바른정당과 함께 그림을 그리긴 그릴 것이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죠? 예, 그리고 저희도 반 총장과 함께 연대가 되든 단일화가 되든 아니면 들어오시든 같이 가는 게 좋다고 보죠. 그래야 이제 컨벤션 효과가 커지죠. 네. 관심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한 진영에서 후보가 나뉘는 것보다는 하나가 되는 게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오세훈 최고위원은 글로 가서 일을 하든 일로 와서 일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거는 일종의 기본 상식입니다. 상도에 어긋난다. 일종의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법에도 있지만 이거는 거의 인간 사회의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런 거에 해당하는 기본 상식이에요. 네, 오세훈 최고위원 인간사의 기본 상식을 어기고 있다. 라고 하신 이혜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물러갔다가 3부에서 8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i.com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스승은 그냥 그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담고 싶은 그런 이제 분, 뭐 이렇게 평생 동안 그런 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스승이자 친구인 당신이 그립습니다. 숲으로 가는 먼 여행에 신용복의 언약과 동행합니다. 신용복 일주기 추모도서 만남 신용복의 말과 글 도서출판 돌베개.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양지열 변호사님, 종편 4대 천왕. 그러길래 왜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아니, 근데 내가 악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게 4대 천왕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가를 갑자기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이거 수록할 수 없는 별명이야. 왜요? 악마는 가치 문제잖아요. 누군가는 저를 보고 악마로 볼 수도 있고 누구는 천사로 볼 수도 있어. 근데 4대 천왕은 이건 사실 문제거든요. 10순위 안에도 못 드는 자가 어찌 감히 4대 천왕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아니, 4대 천왕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 나가는 종편이 없다. 아니, 안 나가는 데도 있어요, 요즘에, 가끔. 가끔 있어요. 횟수로 따지면은 앞에 있죠. 10순위도 안 되니까. 네. 악마, 천사, 뭐 이런 거 좋잖아요. 누가 봐도. 천사로 할까요? 그러면 4대 악마. 합쳐가지고. 아이고. 좋은 걸 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양지열 변호사님이 네. 지난번에 조의원 판사에 대해서 제자였다라고 했더니, 심지어는 제자였다는 걸 기사로 꼭지로 뽑은 언론들이 있어요. 그러게요. 양지열 변호사가 그 정도로 유력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앞에서 4대 악마란 말을 하지를 말던가. 유력하지 않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진행이. 그 이후로 혹시. 가치 판단이 안 되고 있어. 스승에게 전화해보셨어요? 아, 판사님들께는 함부로 전화드리는 게 아니죠. 일개 변호사가. 그래요? 그렇죠. 아마 뉴스 안 보셨을 거예요. 뉴스 문자 하면 되잖아요. 전화 안 하고. 약 올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오늘 얘기합시다. 근데 기각건에 대해서 사실 법조계라고 하면 결국은 판사 또는 뭐 변호사, 검사인데 적어도 검사들 그리고 변호사들 사회에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나 보더라고요. 그때 저도 끝나고 나서 이제 그날은 사실 아침에 막 나와서 기각됐다는 거 보고 주요한 사료를 못 봤으니까 정말 기각할 사유가 있었나라고 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솔직히 너무 충격받은 상황이었고 저도.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었대요. 근데 그 기각 사유 같은 것들 특히 뭐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주거 환경이 뭡니까? 주거 환경. 그때 이제 기각했던 이후에 피의자의 주거 환경 등 생활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는 구속 사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문장도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것도 거의 안 쓰는 표현인데 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정말
집이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은 그 환경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속을 할 수 없다는 뜻인지. 아니, 그리고 구속된 분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게다가 또 그 부분을 또 처음에 공보판사가 발표할 때는 그 부분을 싹 뺐었어요. 뺐죠. 그러다 나중에 큰 집어넣은 문제예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은 그거죠. 그 사안 하나하나만 놓고 날짜 같은 걸 놓고 보면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약점은 있다. 다른 것보다도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했었던 시점이 합병 이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노승일 부장 얘기를 할 거거든요. 노승일 부장의 증언도 그렇고 그 전부터 삼성 쪽하고 계속해서 접촉이 있었던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 부회장은 중요한 순간에 등장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법조 변호사들도 이걸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왈가왈부가 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를 좀 받지 않으셨겠나. 어디서 누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화를 누군가는 하고자 했을 욕구가 굉장히 강했겠죠.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제 조희연 판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뒤에 성창호 그 뒤에 영장이 나왔지만 판사들에 대해서 이런 비난이 있었으면 좋지 않다라는 뭐 성명까지 냈죠. 근데 그 전에 법원이 그러면 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냐고요. 이게 오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건만이 아니라 그 전에 판결들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들이 쭉 있어 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법원이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이 이 시대하고 상관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법원도 역시 우리 국민들이 판결을 위임한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이지. 맞습니다.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데. 맞아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법원이 가끔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저쪽 물하고는 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럴 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나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신문 방송도 좀. 근데 권력으로부터는 독립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게요. 그 부분은 저도 아예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왔어요. 뭐라고요? 두 분은 덤앤더머 같군요. 이런 문자 좋아요. 오늘 주제가 뭔가요? 누가 더머 할래요? 아니, 덤앤더머 둘 다 하시는 거예요. 왜 두 분이 덤앤더머인데 왜 둘 다 나보고. 저는 엔드. 그럼 난 이중인격자. 오늘 주제가 노승일. 노승일 어제 이제 K스포츠 부장이었죠. 여러 가지 폭로를 했죠. K스포츠 부장이기 이전에 최순실 씨 밑에서 사단법인을 만들었던 일도 했다가 한번 팽을 당했고 그러면서 독일에서 가서 또 페이퍼 컴퍼니 같은 설립하는 일을 맡았다가 또 거기서 잘렸고. 이분이 특히 이제 독일에서 삼성과 주고받는 거래를 그렇죠. 가까이 어제 지켜본 분이죠. 폭로를 했죠. 가까이 지켜본 정도가 아니라 독일에 갔었던 이유가 우리가 호텔 봤던 거, 호텔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준비 작업도 했지만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25일 이전에 삼성과 계약을 해야 되니까 빨리 독일 쪽에서 회사를 설립을 해라. 그런데 독일에서 정상적으로 설립하려면 설립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알아봐라. 그래서 그걸 알아봤다는 거고 그걸 알아본 뒤에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독대 이후에 계약이 됐다.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 만드는 건요. 합병도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 자체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합병과의 연관관계를 이걸로도 입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진술을 어제 한 거고. 판사님이 판사라고 하죠. 그냥 직책이니까. 조현 판사가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볼 때 독대 이후에 그러니까 합병 이후에 독대를 하지. 합병 이후에 독대를 했다. 이 부분에 주목했다면 거꾸로 독대 이전에 있었던 일도 봐야죠. 다 봐야 되는데 이 진술들도 검찰 특검에서 냈었을 텐데 왜 이런 부분이 왜냐면 노승일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노승일 부장이 어제 나왔다는 얘기는 노승일 부장이 검찰에서 한 얘기들을 기록한 서류들 있잖아요. 그 서류를 최순실 측에서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다 했고 그 얘기들은 이미 특검이 조사한 부분은 영장 실질 심사할 때도 봤었을 거라는 거죠.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특히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거꾸로 삼성이 더 적극적이었다고. 그렇죠. 그 삼성이 부분은 적극적이었다고. 지금 그 더 적극적이었던 부분들은 특검에서 보강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황성수 삼성 쪽의 인물 승마협회 부회장 맡았던 사람도 소환 조사를 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 더 삼성이 이 최근까지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되고 나서 삼성에서 지원을 끊으니까 왜 끊냐고 난리를 치면서까지 계속해서 삼성을 물고 넘어졌고 삼성도 적극적으로 응했던 정황이 나오면 그 관계가 오래됐다라는 게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각한 걸 보면 삼성이. 예. 피해자가 가해자 걱정을 너무 많이 해줘요.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그 딸 SNS 하지 말라고 라든가 거기 직원 중에 말조심 시키라라든가 이거는 언론 보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막아야 한다라고 지침도 알려주고 이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너무 걱정해줘. 이건 스톡홀름 신드롬. 왜 똑같이 이러니까 더 맨다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다 얘기한 걸 들으셨구나. 제 방송도 아닌데 왜 들어요? 근데 스톡홀름 신드롬도 그걸로도 해명이 안 되는 게, 보통 이제, 이거는 그 인질과 오랜 시간 같이, 그러니까. 시간을 지내다 보면 동화가 돼서. 그렇죠. 인질범이, 인질과 같은 오랜 시간 있어야 되거든요. 오랜 시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 씨 혹은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시간 이렇게. 아직 중간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 있었죠. 그분들이 따로따로는 바빠서. 어제 그 얘기도 했고. 상식적으로 몇백억을 그냥 주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돈이 많은데 왜 하필 그 사람한테만 그냥 줍니까? 말이 안 되죠. 대통령도 콕 집어서 중소기업 몇 군데만 중소기업 지원책을 해줬잖아요. 몇 군데가 아니라 최순실 회사만. 아까 최순실 관련. 그러니까 최순실 있고 또 김영재 산부인과란다 성형외과 관련된 데도 있었으니까. 어제 하여튼 노 부장이 그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부분이 롯데의 실시복 원을 돌려주는 것과 관련된 얘기도 했어요. 네. 이것도 고영태 씨 관련해서 70억 원을 빨리 돌려줘야 되는 게 큰일이 났다. 이 롯데가. 그런데 무서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는 수사와 기밀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당시 롯데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 부분을 못 막을 것 같으니까 70억 원 받은 거 탈날 것 같으니까 빨리 돌려줘라는 얘기를 했다. 그 부분이 하나가 나왔고 또 안종범 전 수석이 처음에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돌려서 해라. 모른다고 해라. 대응책 같은 것도 알려주다. 이런 것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주요 발언인데 이게 공교롭게 뒤에 2개는 또 우병우 전 수석이랑 또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긴 한데 우병우 전 수석 수사가 제일 어렵대잖아요. 제일 아껴두고 있죠. 특검에서. 이거를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어렵기 때문이고 맡고 있는 팀이 블랙리스트 수사팀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만 하더라도 본인의 선후배가 선배는 거기다 사망하셨단 말이죠. 후배들이 지금 현재 바로 검찰에 근무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거든요. 그렇죠. 현직 떠난 지도 오래되셨고. 근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 아주 공고하게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병우 라인이 검찰에 살아남아 있다고 봐야 하는데 현직으로 살아남아 있는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병우를 수사하다 보면 이 인지수사돼서 어떻게 하다 보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 이 지금 특검에 와 있는 분들이 결국 거기서 출장을 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왜 블랙리스트 팀에서 했냐는 말씀을 드렸냐면 그거를 약간 특검 내에서도 비선 쪽에 가까운 팀이 이걸 하고 있어요. 검찰에서 멀어진 지 오래된 분들. 그러니까 지금 그 특검보 같은 경우도 2007년에 검찰을 떠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직접 연관관계가 좀 없는 분들 그리고 이번 출신 같은 경우도 메이저 쪽에 분류가 되는 분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 출신이면 다 선후배 사이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면 전화 우리 사회 있잖아요. 소위 이제 이쪽 그렇게 올라가신 분들은 자기가 전화하면 연락을 해야 된다라고.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역으로 전화한 사람들을 추적해 나가면 되죠. 누구 하는지 모르니까. 최순실 씨가 처음 입국했을 때 30시간 이상
말이 안 되잖아요. 체포를 안 했었을 때 30시간 이상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힘이 어느 정도 살아있었고, 그죠? 탄핵도 되기 전이고, 그 다음에 이런 대응책들이 실시간으로 나올 때였으니까, 체포 바로 하지 마라, 라고 누군가를 타고 내려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노성일 부장이 또 우리가 클났네? 그 목소리가 나온 녹취록 전체를 공개를 했어요. 법원에서 틀었는데. 17분짜리를. 그거를 튼 걸 보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들어올 때만 해도 분명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라고 판단하고 들어왔어요.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나가리라고 몰랐던 거예요. 그거는 사실 전 국민이 잘 몰랐어요. 조금도 몰랐어요. 사실은. 아무도 경찰도 몰랐죠. 몰랐고. 아무도 계속해서 까는데 증거들이 나오니까 그런 수사가 번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안 버릴 거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걸린 사안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이제 변호인단이 모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 최순실 씨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어제도 또 함정 수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당했다 함정 수사. 녹취에 당했다. 노승일 부장이 유도 신문을 해서 녹음을 한 거고 검사가 시켜서 녹음을 한 거다. 그리고 그것을 또 믿는 분들이 또 생기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태블릿 PC처럼. 그러니까요. 조작된 거다. 그러니까 진짜 믿을 만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분들에게 던져주는 거죠. 자꾸. 근데 소재를.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증거 능력 자체를 다투는 것 외에는 별로 다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어제 녹취에서 중요한 부분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도 최순실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블루케이 사무실에 있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한 것 같다. 근데 JTBC 보도에서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가져간 거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거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요. 누가 알려줬고. 거예요. 그리고 함정수사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수사기관이 할 때는 함정수사지 노승일 부장이 한 건 함정수사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 언론에서도 그거를 이게 변호인단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덜컥 그렇게 받아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심지어는 표현에 함정 녹음이라고 쓰신 분들도 계신데 함정 녹음 처음 듣다 함정 녹음 함정 통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기사로 그렇게 쓴 거긴 하지만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믿고 싶어하는 일부들은 그걸 또 사실로 받아들여서 비용을 막 쓰죠. 네. 그리고 또 저는 이게 보통 미국의 법정 영화 보면 악당을 변호할 때 주로 쓰는 수법인데 증인의 신뢰도를 마구 공격해가지고 깎아내려. 예를 들어서 고영태 씨가 유흥업소에 근무한 적이 있다. 범죄 경력이 있다. 또는 남녀관계 아니냐. 이런 질문은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 쪽이나 최순실 변호인단 쪽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못 믿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이 그런 기사로 덮이길 원하는 거죠.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죠. 왜냐하면 변호인단들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그 사람이 기존에 했던 말들 있잖아요. 기록들이 쫙 쌓여있으면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그중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를 법정에서 지적하는 거지. 법정에 가서 저 사람 몰래 전과자 직업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직업이 뭐였고. 그건 진짜 법정을 활용한 명예훼손인 거예요, 사실은. 법정에서 볼 수 없는 행위인데. 일반적으로 못 보죠. 근데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 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내연관계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들었다라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그게 기사로 제목을 덮이길 원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못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싶은 굉장히 저열한 수단의 변호 기법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밖에 할 게 없다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먹히는 층이 있다는 것도 이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양지열 변호사님과 이게 티격태격 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제가 좀 전에 읽은 문자인데 당하면서 은근히 즐기는 스타일 아니십니까? 양 변호사님? 내가요? 자, 답변은 다음 주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4대 악마. 그냥 악마. 네, 나머지 3대 악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4대 악마.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출근할 때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죠? 하루 딱 5분. 이제 듣고 싶은 목소리로 사장님처럼 브리핑 받아보세요. 출퇴근하실 때 관심 있는 것만 짧게 요약해서 브리핑해드리는 나만의 음성비서. 27조 브리핑 이어링이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이어링을 다운로드하세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브리핑해드립니다. 나만의 음성비서 27조 브리핑 이어링. 동결건조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 아로니아 분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직접 수확한 100% 국내산 무농약 아로니아로 만들었습니다. 눈에 좋고 피부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은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켜줍니다. 명절 선물로도 아주 좋아요. 네이버에서 우리 농장 아로니아를 검색해보세요. 박영수 특검팀이 어제부로 공식 수사기관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과연 수사기간 연장은 가능할지. 국회 탄핵소추위원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헌재 재판 한창 진행되고 있고 탄핵소추위원이시니까 그 문제부터 먼저 몇 가지 여쭤볼게요. 8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증인을 갑자기 39명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이제 지연시키려는 의도다라고들 해석을 하는데 그 의도 외에는 이유가 없겠죠? 물론입니다.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은 증인까지도 신청한 걸로 보면은 탄핵 심판 결정을 지연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전문 영역이라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논란이 되나 하고 대묻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공소장의 내용을 좀 변경했지 않습니까? 예, 쉽게 표현하셨는데 공소장은 아니고요. 예. 저희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열거했던 탄핵 사유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에 대한 새로운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야 하고 평가를 과거에 형법 위반 무슨 죄 이렇게 나열했던 것을 헌법 위반 행위로 일종의 의견을 다시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법원에서 이제 그걸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이제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궁리하다가 바꾸고 하는 거고 원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 부분도 원래 워낙 있는 일인데 사실관계를 바꾼 게 아닌데도 국회에서 재의결하라 이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겠죠, 물론. 네, 새로운 사실관계를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정리했던 사실관계에 기초해가지고, 또, 탄핵 사유로서 헌법 위반 사항을,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로 편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새로 국회가 의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것도 지연의 의도고, 최순실 씨가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거 6차례 이상. 이것도 역시 지연의 의도라고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최순실 씨의 행동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슨 체계적인 어떤 본인의 방어 전략이라든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전략에 입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괴로우면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체포영장 가져와라라고 할 만한 법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 저는 그런 의심이 좀 드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재판과 탄핵을 질질 끌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이제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 의지를 밝히고 일정도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한 번에 응할까요? 지금까지의 이 변호인단의 행위나 전반적인 추세를 보아 한 번에 응하지 않을 것 같죠? 역시 마찬가지로 종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시각각으로 이런 생각 저런 궁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특검의 조사 요구 이제 2월 초인데요.
쉽게는 원하는 방법과 어떤 방식에 대해서 동의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지원을 하다가 자칫해서 특검이 이제 2월 말 끝나게 되죠. 예. 네. 특검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끝나는 수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황교안 체제하에 검찰이 이어받는데 과연 뭐 이어받은 검찰이 황교안 체제 아래서 특검만큼 해낼까 이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특검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검이 확실한 뇌물수사 결론 없이 헌재 판결을 가져가려는 전략이 저쪽의 의도라면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특검이 확실하게 3월 말까지 연장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돼서 이제 의원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그 특검 수사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도 국민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최순실도 오늘 정도나 뭐 저는 수일 내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특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의 문제는 마치 그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척패가 다 지금 특검 쪽으로 제보되고 있고 국정농단의 그 행위들이 네.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해야 될 양들이 방대합니다. 앞으로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수사해야 되고 그 수사 범위도 그냥 단순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치한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또 뭐 포스코 관련된 그 비리 내용도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게 반드시 수사기간을 연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참에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는 참에 대한민국의 어떤 오래 묵은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연장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게 걸림돌입니까? 짧게 좀 두 정리해 주시죠. 가지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기본특검법에 의해서 황교안 총리 대행, 황교안 권한 대행이 연장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만약 그것을 거부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지금 현재 법 개정안에는 이제 연장 조항은 없고요. 뭐 이제 다른 조항들 예를 들어서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를 넓히고 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공소 유지에 도와주는 또 참고인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이 어떤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쉽지만은 않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짚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보수 인사도 섭외해주세요. 오늘 이혜은 의원이 보수 인사입니다. 저희 고정 게스트 김성태 의원도 보수 정당입니다. 네, 이분들이 하도 바른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정으로는 민주당에는 안민석 의원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따져보시면 잘 따져보세요. 청학리발 태릉행 1155분 버스 기사님 반갑습니다. 제보합니다. 뉴스공장 듣고 계시다고. 7025번 버스도 뉴스공장 나온다고. 601번 버스, 이름이 나왔습니다. 안준영 기사님. 어떻게 이름을 알았을까요? 승객이? 이것은 안준영 기사님이 승객을 가장하고 보내신 것 같은데? 그 외에 해외에서 듣는 분들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탈리아 및 작은 섬나라 몰타에서 뉴스공장을 그래서 저 서울 교통 안내를 듣고 있다고 지금 몰타에서 그리고 홍콩에서 듣고 있다고 하고 해외에서 듣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궁금합니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이 문자를 놓쳤네요. 주진모 씨가 라디오를 진행하는 줄 알았어요. 제 목소리가 주진모 씨하고 같을 리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진모 씨하고 김호준 씨가 어떤 관계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자, 이번 선서는, 장안의 화제가 거의 될 수도 있는 정도의 코너입니다, 이제. 네. 과학 같은 소리 하네. 아니죠. 과학하고 앉아있네죠. 네. 원종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많은 희생을 내셨어요. 네. 정말 부담이 큽니다. 원래 과학 얘기만 했으면 됐는데 과학과 시사를 엮는 바람에 우리가 엮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아이템을 선정해 오는 바람에. 네. 오늘은 또 어떻게 엮일 것인가, 과학이. 오늘은 좀 진지하게 하려고요. 그래요? 네. 계속 웃음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체성도 흔들리고. 정체성이 뭐 딱히 있었나요?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무리수를 두겠다 싶어서 한 번씩 순수 과학을 얘기하기로.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어떤 시사적인 포인트 좀 약한 아이템인가 보죠, 오늘은? 꼭 그렇지도 않은데요. 뭐야?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뇌과학입니다. 저희 뇌과학 몇 번 했지만. 뇌과학? 한 번 정도 얘기했나요? 뇌과학은 여기저기서 등장했죠. 예. 네. 오늘은 어떤 뇌과학입니까? 오늘은 변절의 뇌과학. 변절자의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연구가 된 거죠? 예, 물론 변절의 뇌과학으로 연구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뇌과학적인 연구가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사람이 살다가 나이 먹어가면서 혹은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기존의 입장을 확 뒤집는 많이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변하는 경우. 보통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많이 변할 때 뇌과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렇죠. 뇌과학과 진화의 관점에서 그런 연구가 있군요. 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많이 잡혀 들어가요. 네. 과거에 꼭 잡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안 잡혀 들어가는 게 문제죠. 네, 아직 많이 남았죠. 네, 많이 남았어요. 개 중에는 사실 초질관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나쁘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최근에 구속된 두 분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케이스일 텐데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예, 일관되게. 예, 일관되게 사신 분이 있어요. 네. 5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네. 쭉 그 길을 가신. 이런 분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네. 다른 쪽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유라 대리 답안지 관련으로 잡혀 들어간 류철균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네, 등장할 때는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죠. 네. 이분이 젊었을 때 이상문학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런 소감을 남깁니다. 문학의 위대함은 새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고 망해간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이 위대함과 망함의 형용 모순을 문학하는 사람들은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문학은 그 속에서 자기 세계를 지켜가면서 망해간다. 이게 문학의 생명이고 숙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랬던 사람이 몇 년 전 이대에서 강의하면서는 세상은 돈, 권력, 섹스로 돌아갑니다. 사랑, 믿음 같은 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 말 했대요? 예, 이런 말 했어요. 이게 뭐뭐로 누구요? 돈, 권력, 섹스. 권력, 섹스. 네. 욕망에 의해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랑이나 믿음 같은 건 아무 힘이 없다고까지. 아가페 같은 사랑을 믿어요? 하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이게 같은 사람인 거죠?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랑. 이게 이제 권력의 맛을 본 거 아니에요? 힘의 맛을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왜 이렇게 변했을까를 우리가 좀 더 따져보자. 자연과학적으로. 네, 자연과학적으로. 또 한 사람 더 있지 않습니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네. 이 고3 때 담임교사의 말에 따르면 검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정의로운 사회와 부정부패 없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당돌하리만큼 또박또박 말했대요. 정의로운 사회와 부정부패 없는 국가. 부정부패 없는 국가. 네. 그래서 20살에 이분이 사법고시 합격하셨잖아요. 소년 등과라고 하나요? 네, 소년 등과라고 하죠. 네. 네,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후에 이분이 살아온 모습은 이거하고는 거의 정반대라고 해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그것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분이 지금 지목되고 있죠, 지목. 그렇죠. 입증되지는 않았어요.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목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잠정 비대통령 측의 그 서석구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잠정 비대통령. 제가 열심히 쓰는데 이거 왜 안 뜨죠, 이 말이요? 또 정확하게 맞는 말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와닿는 표현입니다. 잠정 비대통령. 네. 아직 비대통령은 아니고 잠정 비대통령이죠. 비대통령이 될 네. 수도 있는 거죠. 네. 이 서석구 변호사가 1981년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불임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판사였죠, 이분이. 네. 부산 항림 사건이라고. 이 영화 변호인의 이제 소재였죠. 네. 이때 무죄 판결 내리고 가벼운 형량 내려서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에서 좀 정의롭게 묘사가 되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 무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본인이 내린 네. 판결인데 그때 이제 좌파에 경도되어 있었다. 좌파에 경도되어 있었다. 거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5.18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 굉장히 극악한 주장이죠. 사실. 예, 막 나가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하고 비유하신 분. 네, 바로 그분입니다. 그 밖에도 정치판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하다가 기득권 세력의 일원이 된 분들 많고. 저쪽에서 넘어온 분들보다는 이쪽에서 넘어간 사람이 더 많아요. 네. 뭐 정의의 검사, 변호사, 판사 하다가 뭐 이상하게 된 사람들.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진 않겠지만 현역 의원이나 도지사 뭐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쪽 진영인가 싶었는데 어느 네. 순간 저쪽 진영에 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그냥 타락했다, 변절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런 얘기고요. 사실 우리가 그 지조를 갖고 사는 거, 그러니까 성격이나 성향이 변하지 않으면 생존 측면에서 되게 불리합니다. 생존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옛날 사육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육신. 예. 다 죽었잖아요. 아니 모든 인간은 죽지만 일찍 죽었죠. 네, 자연 수명보다 일찍 힘들게. 힘들게 돌아가셨죠. 또 신숙주 이런 사람은 이제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래 살고 후손들을 이제 남기어서 또 굉장히 그 진화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이게 진화적 관점에서 해설하시려는 거구나. 예, 진화하고 내과학인데요. 이 상황에서 사육신 상황에서는 이제 세조가 선택합인 거죠. 세조에 적응하면 살고 적응 못하면 죽는 자연의 선택합처럼.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이 나무 위에만 달려있으면 목이 길어져야 살아남는 선택합이 있는 건데. 그런 유의 거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선택합이라고 너무 전문 용어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서 아실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변하는 조건이나 상황에 적응을 못하면 도태가 되는 게 진화론의 기본 법칙인데요. 이걸 이제 독일의 뇌과학자인 닐스 비르바우머라는 사람이 이름까지 외울 정도인가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 적응을 위해서 인간이 자기 삶 속에서 적응을 위해서 뇌의 가소성이라는 걸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뇌가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고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가치가 나타났을 때 그걸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유연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뇌는 살아남아야 하니까. 인간의 뇌가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이걸 유연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뭐 바로 기회주의와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뭐 과학적으로 표현했을 뿐인 거죠. 네, 그렇죠. 뇌는 유연하게 작동을 하는 것이고 현실 세계에서 보면 기회주의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다른 동물들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예, 새로운 가치가 생기고 새로운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처럼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인간의 뇌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짐으로써 또 적응하고 살아남는 힘을 갖게 된 거죠. 자기 합리화의 능력이기도 하죠.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존 본능이기도 하고. 네, 문명과 문화 속에서 버텨나가는 힘을 갖게 된 건데 사실 뇌라는 게 되게 유연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생각과 행동의 지침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것도 이유를 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도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유철군, 우병우 이런 사람들의 이해하기 힘든 변화들이 바로 생존을 위해서 뇌가 적응한 결과입니다. 어릴 때는 이런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서 여기에 맞춰야 내가 살아남겠네. 그렇죠. 라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스스로도 속일 만큼 설득할 만큼 머리들이 좋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설득해버리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좀 현실적이 되는 정도에 끝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좀 지나치게 적응을 하고 이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뇌가 굉장히 유연한 분들이네요. 굉장히 유연한 머리가 좋은 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권력이나 명예, 돈에 가깝게 있던 사람들을 그것을 위한 욕망에 더 적응이 되는 거고요. 근데 방금 이제 얘기하는 톤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진화의 법칙에 맞게 뇌의 회로가 변한 거거든요.
뇌가 정말로 회로가 변합니다. 물리적인 회로가. 그래서 적응 잘해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된 거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잘못한 게 없죠. 네. 살아남으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요. 이게 진화의 법칙이고요. 네. 너 그거 지키다가 대학 교수 그만둘래? 아니면 민정수석 안 할래? 아니면 당연하죠. 그거 지키고 민정수석 대학 교수라는 명예를 계속 유지할래? 네. 그거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뭐가 나?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철학적 가치를 얘기하기보다는 아무도 모르는 마음속의 일이니까. 네. 뭐 머리들이 좋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해가지고 이것이 뭐 민족을 위한 일이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적응을 하는 건데 생물학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환경에 잘 적응해 살아온 생물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라고 광고하셨잖아요. 지구상의 전체 역사를 봤을 때요. 전체 역사를 봤을 때? 네. 여기서부터 웃기는 포인트 같은데 안 웃기기만 해봐라. 가장 이런 식으로 잘 적응해온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바퀴벌레죠. 2억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2억 년간. 네. 심지어 바퀴벌레는 뇌가 변하는 정도가 아니고 뇌를 뜯어내버려도 삽니다. 그래요? 예, 실제? 정말 무서운 개체적 적응력이죠. 아니 그럼 뇌가 무슨 기능을 하면 뇌가 없어도 살아남으면? 얘는 머리를 뜯어도 오래 삽니다. 머리 없어도? 예. 본능만으로도 그냥? 네, 본능만으로도. 뭐 핵무기가 터져도 살고요. 핵무기가 직접 맞으면 죽겠죠. 뭐 불에 타면 죽겠지만 네, 방사능 정도에는 끄떡없이 버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2억 년을 버틴 게 바퀴벌레죠. 그게 개체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고동 생명체입니까? 변하지 않고 아메바나 세균 이런 거 말고. 네,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는 변하지 않고 그 개체의 적응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게 다르게 변하지 않아도 계속 그 상태로 2억 년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껍데기는 비슷한데 어쨌든 적응을 계속 해가면서. 적응을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개체로서, 우리는 이제 진화란 건 원래 세대가 바뀌면서 적응을 하는 건데, 바퀴벌레는 개체로서 원체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진화하면서 안 바뀌면서도 계속 그 모습 그대로 2억 년을 올 수가 있는 거죠. 위대한 생명체네. 위대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바는 이런 분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고요. 다만 저는 이제 생물학적 얘기를 할 뿐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능력이 참 부럽잖아요. 적응하는 능력. 그죠? 살아남는 능력. 근데 이제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이제 바퀴벌레는 아직도 바퀴벌레로 남아있고 우리는 인간이 돼 있는 거죠. 저런 능력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네. 이 뇌과학까지는 괜찮았어요. 뇌과학까지는 괜찮은 그 자체로 괜찮았는데 요것을 시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바퀴벌레를 끌어들이면서 바퀴벌레로 연상되는 것을 어떻게든 연결 지원을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닐스 비르바우머의 그 저작에 실제로 바퀴벌레가 이렇게 예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그럼 닐스 비르마우로 연결할겠어요. 네네. 닐스 비르마우요? 닐스 비르바우머. 닐스 비르바우머. 네. 닐스 비르바우머가 사람이 이렇게 변절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뇌가 워낙 유연해서 그런 거다. 그렇죠. 환경에 적응하려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그리고 뭐 세태 영합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당신은 닐스 빌마우적이야. 뭐라고요? 빌바우머? 네. 빌바우머적인 인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도 무슨 말인지 모를 테고요. 반박을 못할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러시던가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차라리 바퀴벌레라는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닐스적이야가 낫나요? 아니면 빌바우머적이라가 낫나요? 요거는. 네, 정확하게 말하면 비르바우머입니다. 비르바우머? 너무 길어요. 그러면 당신은 비르적이야 이렇게 하죠. 그러시던가요. 비르적이야. 딴 데 가서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인간의 이건 이제 진화 심리학이나 그 영역에서는 이거 많이 다루죠.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다루죠. 네. 어떻게 인간이 살아남고 뇌가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가. 그리고 남녀의 차이도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네. 남자는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될 긴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진화 심리학 영역도 되게 재밌는데 그 관점에서도 풀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유사하게 오늘 풀어본 얘기는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내가 무척 유연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입장을 확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바퀴벌레와 같이 적응을 잘해서 계속 밀고 가겠습니다. 가슴이 없어도 살아남고 머리가 없어도 살아남는 그런 수억 년을 사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시려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살다 죽자. 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템은요, 저는 이렇게 판정합니다. 실패. 하지만, 비르적이다. 비르적이다. 저는 편 하나 건지고. 지금까지, 오늘의 실패는 원종우 씨였고요. 네, 다음 주는 성공하겠죠.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